베이징 한복판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류 콘텐츠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K-팝 방송 금지, 드라마 수입 제한, 한국어 학원 단속까지. 전문가들은 말했죠. 한류는 끝났다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젊은이들이 한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배운 적도 없는데 말이죠. 위챗 닉네임에, 타오바오 리뷰에 정부는 당황했고 언어학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금부터 중국 젊은 세대가 한글에 중독된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15년째 문화 트렌드를 취재해온 기자입니다. 2016년 7월 중국 정부가 한류 콘텐츠 규제를 본격화했을 때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사드 배치 문제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죠. 중국 당국은 한국 드라마 방영을 중단시켰고 K-팝 가수들의 공연을 취소시켰습니다. 한류 스타가 출연하는 광고는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저는 그때 상하이의 한 한국어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이 말했죠. 학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요. 신규 등록은 거의 없다고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콘텐츠가 사라지면 관심도 사라지니까요. 베이징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한류는 유행이었다고. 이제 그 유행이 지나간 것뿐이라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정부가 막으면 문화는 사그라드는 게 당연하니까요. 2017년 초 저는 베이징 대학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한국어 간판은 대부분 사라졌어요. 한류 굿즈를 파는 가게도 문을 닫았죠. 겉으로 보기엔 한류가 정말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카페에서 대학생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슬쩍 봤죠. 한글이었어요. 위챗 대화창에도 웨이보 댓글에도 한글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K-팝 팬들이 가사를 따라 쓰는 거겠거니. 하지만 며칠 뒤 또 봤습니다. 다른 카페에서 다른 학생들이 똑같이 한글을 쓰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명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한글을 쓰냐고요. 그 학생은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익숙해서요. 익숙하다고요? 네. 자주 봐서 이제 낯설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못 보는데 어떻게 자주 본다는 걸까요? 그 학생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빌리빌리라는 동영상 플랫폼이었습니다. 거기엔 K-팝 뮤직비디오가 그대로 올라와 있었죠. 정부가 막은 건 공식 채널뿐이었어요. 개인이 올린 영상까지는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학생은 말했습니다. 저는 K-팝을 안 듣는 날이 없어요. 매일 봐요. 자막도 매일 봐요. 자막이요? 네. 한글 자막이요. 뜻은 몰라도 계속 보니까 이제 모양이 눈에 익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콘텐츠는 사라지지 않았구나. 단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글이라는 문자가 중국 젊은이들의 눈에 스며들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당시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팬덤 문화의 잔재겠거니, 곧 사라지겠거니. 하지만 며칠 뒤 또 다른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한 대학생이 공책에 뭔가를 끄적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봤죠. 한글로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리을. 자음 하나하나를 반복해서 쓰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어 공부하세요? 아니요. 그냥 써보는 거예요. 그냥요? 네. 모양이 예쁘잖아요. 쓰다 보면 재밌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 학생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글 자체가 좋았던 겁니다. 다음 날, 저는 베이징의 한 중학교 앞에 갔습니다. 방과 후 학생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몇몇 아이들이 손목에 뭔가를 차고 있었어요. 팔찌였습니다. 한글로 자기 이름을 새긴 팔찌였죠. 저는 한 학생을 불러 세웠습니다. 이거 어디서 샀어요? 타오바오요. 요즘 유행이에요. 한글로 이름 쓰는 게요. 네. 친구들이 다 해요. 중국어보다 멋있어 보여요. 저는 그 자리에서 타오바오를 검색했습니다. 한글 이름 팔찌, 한글 스티커, 한글 핸드폰 케이스. 수백 개의 상품이 쏟아져 나왔어요. 판매량을 보니 수만 개씩 팔린 제품도 있었습니다. 리뷰를 읽어봤죠. 좋아요. 한글이 예뻐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뜻은 모르지만 느낌이 좋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한글이 중국 젊은 세대에게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막아도, 한류 콘텐츠가 공식적으로 사라져도 한글은 이미 그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그저 흥미로운 현상 정도로만 여겼죠.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2017년 6월,
저는 상하이의 한 언어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중국 내 외국어 학습 트렌드를 분석하는 곳이었죠. 연구원이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국어 학습자 수가 급감했다고요. 전년 대비 40% 이상 줄었다고 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니 공식적인 학습은 꺾인 거죠. 그런데 연구원이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온라인은 다르다고요.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온라인에서 한글 검색량은 오히려 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학원은 비는데 검색은 는다고요? 연구원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바이두 검색 트렌드였어요. 한글 자음, 한글 모음, 한글 이름 쓰기. 이런 키워드들이 급상승 중이었습니다. 학습이 아니라 호기심이라고 했어요. 배우려는 게 아니라 써보려는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어차피 유행은 지나간다고요. 하지만 연구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이건 위험 신호일 수 있다고요. 위험이요? 네.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과장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일주일 뒤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중국 교육부가 공문을 내렸어요. 초중고 학생들의 외국 문자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글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누가 봐도 그걸 겨냥한 조치였죠. 학교 게시판, 학생 수첩, 심지어 개인 노트에도 외국 문자 사용을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취재를 나갔어요. 베이징의 한 중학교 교사를 만났죠. 선생님, 학생들이 한글을 많이 써요? 요즘 심각해요. 필통에, 공책에, 책상에까지 한글을 끄적여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수업 집중도가 떨어져요. 한글 쓰는 게 재밌다고 수업 시간에도 낙서하거든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부가 나설 정도로 확산됐다는 얘기잖아요. 다음 날, 저는 학교 앞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주인에게 물었죠. 한글 관련 상품 많이 팔려요? 주인이 창고를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거 다 한글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재고 채워요. 뭐가 제일 잘 나가요? 한글 스티커랑 한글 도장이요. 애들이 친구 이름 써주는데 쓴대요. 정부 규제는 아세요? 알죠. 근데 막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계속 찾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정부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문화 현상으로 번지고 있었던 겁니다. 2017년 8월 더 강력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중국 문화관광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했어요. 한류 콘텐츠 업로드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죠. 빌리빌리, 웨이보, 위챗 같은 플랫폼들이 일제히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K-팝 뮤직비디오가 삭제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 클립도 사라졌죠. 저는 대학생 몇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한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요? 네. VPN 쓰면 돼요. 아니면 해외 서버 통해서 보면 되고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막을수록 젊은이들은 더 교묘하게 우회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사실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한글이요. 이미 눈에 익었거든요. 영상이 없어도 쓸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한글이 이미 독립적인 존재가 됐다는 뜻이었어요. 콘텐츠는 사라질 수 있지만 한글은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각인돼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웨이보를 검색했습니다. 한글이라는 키워드로 게시물을 찾아봤죠. 수만 개의 글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글 자음 외우기 챌린지, 내 이름 한글로 쓰기, 친구에게 한글 편지 보내기. 정부가 막는다고 사라질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미 하나의 문화로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부는 지금 보이는 걸 막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에게 한글은 자유의 상징이었어요. 정부가 금지하는 것,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자기들끼리만 아는 것. 그게 바로 한글이었던 겁니다. 2017년 9월, 저는 광저우로 출장을 갔습니다. 거기서 한 대학 교수를 만났죠. 언어학을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교수님, 한글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언어학적으로 매우 특이한 케이스예요. 어떤 점에서요? 보통 외국어 학습은 의도해서 시작해요. 배우겠다는 결심이 먼저죠. 그런데요? 한글은 반대예요. 의도 없이 노출만으로 학습이 시작됐어요. 그게 왜 특이한가요? 뇌가 무의식적으로 패턴을 학습한 거거든요. 이건 모국어 습득 방식에 가까워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말은 즉, 중국 젊은이들이 한글을 마치 자기 언어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잖아요.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임계점을 넘었거든요. 한글을 쓰는 게 또래 문화가 됐어요. 정부가 막아도 소용없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한류를 막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론 더 강력한 무언가가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막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2017년 10월,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베이징 왕푸진 거리였어요. 중국 최대 번화가 중 하나죠. 한 화장품 매장 앞에 젊은 여성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다가갔어요. 무슨 행사예요? 한 여성이 대답했죠. 한글 이름 각인 이벤트요. 립스틱에 내 이름을 한글로 새겨준대요. 립스틱에요? 네. 한정판이래요. 오늘만 해준대요. 저는 매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원이 작은 레이저 기계로 립스틱 케이스에 한글을 새기고 있었어요. 고객들은 자기 중국어 이름을 한글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죠. 리나는 리나로, 샤오메이는 샤오메이로, 발음만 한글로 옮기는 거였어요. 저는 매장 매니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거 누가 기획한 건가요? 본사 마케팅팀이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반응이 어때요? 대박이에요. 300개 한정인데 오전에 다 팔렸어요. 정부 규제는 걱정 안 하세요? 화장품에 이름 새기는 게 무슨 문제예요? 불법도 아니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가 한류를 막아도 한글 자체는 금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그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어요. 다음 날, 저는 타오바오를 다시 검색했습니다. 한글 커스터마이징 상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었어요. 한글 목걸이, 한글 반지, 한글 키링, 한글 핸드폰 케이스, 심지어 한글로 이름 수놓은 운동화까지 팔리고 있었죠. 판매량을 보니 수십만 개씩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판매자에게 연락했어요. 이거 언제부터 팔았어요? 올해 초부터요. 처음엔 반응이 시들했는데 여름부터 폭발했어요. 왜 갑자기요? 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 탔어요. 한글 이름 갖는 게 유행이래요. 정부 단속은요? 우린 한글만 파는 게 아니에요. 영어도 팔고 일본어도 팔아요. 그중 한글이 제일 잘 팔릴 뿐이죠. 저는 그 논리에 감탄했습니다. 한류는 막을 수 있어도 한글은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한글은 이제 상업적 가치를 가진 상품이 됐습니다. 2017년 11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한 유명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한글 강좌를 개설했어요. 저는 즉시 그 플랫폼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한국어 교육이 규제되는 거 아시죠? 담당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린 한국어를 안 가르쳐요. 그럼 뭘 가르치는데요? 한글이요. 문자 자체만 가르쳐요. 그게 무슨 차이예요? 언어는 말하기, 듣기, 문법까지 포함이죠. 우린 그냥 글자 읽고 쓰는 법만 알려줘요. 그게 합법이에요? 한자 쓰기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불법일 이유가 없죠. 저는 강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단어까지 가르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이런 기초 표현들이었죠. 수강생 수를 보니 이미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댓글을 읽어봤어요. 재밌어요. 생각보다 쉬워요. 하루 만에 내 이름 쓸 수 있게 됐어요. 친구한테 한글 편지 쓰고 싶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부가 한국어 교육을 막는 동안 민간이 한글 교육으로 우회한 거였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걸 열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저는 심천의 한 스타트업을 찾아갔습니다. 한글 학습 앱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대표를 만났죠. 이 앱은 뭐가 특별한가요? 게임처럼 만들었어요. 한글 퍼즐 맞추기, 한글 카드 뒤집기, 이런 식이죠. 그게 먹혀요? 다운로드 수가 500만 넘었어요. 유료 결제율도 30%예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한글이 재밌거든요. 자음 모음 조합하면 무한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저는 앱을 직접 켜봤습니다. 화면에 자음과 모음이 떠 있었어요. 기역, 아, 나, 다. 조합하면 가나다가 되는 식이었죠. 사용자들은 게임하듯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엔 이런 글들이 가득했어요. 중독성 있어요. 계속하게 돼요. 한글 조합이 마치 레고 같아요. 이거 하다 보니 한국 노래 가사가 읽혀요. 저는 그날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정부 규제 때문에 걱정 안 되세요? 대표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교육 앱이 아니라 K맵으로 등록했어요.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기업들이 정부 규제를 완벽하게 우회하고 있었던 거예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날 밤, 저는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정부는 한류의 입구를 막았지만
한글은 이미 수백 개의 출구를 만들어냈다고. 화장품 매장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교육 플랫폼에서, 게임 앱에서 한글은 상품이 되고 콘텐츠가 되고 놀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합법이라는 점이었어요. 정부가 막을 명분도 막을 방법도 없었던 겁니다. 2018년 1월 중국 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향에 내려가는 대학생들을 인터뷰했어요. 설 선물로 뭘 준비했어요? 한 학생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한글로 이름 새긴 머그컵이었어요. 부모님 드릴 거예요. 부모님이 한글을 아세요? 아뇨. 근데 예쁘잖아요. 특별해 보이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이제 세대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려. 젊은이들만의 문화가 아니라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됐다는 거려. 이건 더 이상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문화의 전환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엔 한글이 있었습니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 중계를 최소화했어요. 한국에서 열리는 행사니까요. 하지만 막을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소셜미디어였죠. 저는 그때 웨이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개막식 다음 날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한글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던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게시물을 확인했죠. 수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개막식 영상을 캡처해서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목한 건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경기장 곳곳에 적힌 한글이었죠. 평창, 대한민국, 환영합니다. 이런 문구들이었어요. 댓글엔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글 진짜 예쁘다. 저 글자 읽을 수 있어요. 평창이에요. 나도 저렇게 쓰고 싶다. 저는 놀랐습니다. 올림픽이 한글 홍보의 장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요. 며칠 뒤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쇼트트랙 선수들이 메달을 땄어요. 시상식 영상이 웨이보에 퍼졌죠. 그런데 중국 네티즌들이 주목한 건 메달이 아니었습니다. 시상대 뒤에 걸린 현수막이었어요. 대한민국, 평창 2018. 한글로 크게 적혀 있었죠. 한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글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워요? 그 댓글에 수백 개의 답글이 달렸어요. 저는 앱으로 배웠어요. 온라인 강의 들으세요. 유튜브에 무료 강좌 많아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올림픽이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그동안 조용히 퍼지던 한글 열풍이 이제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2018년 3월, 저는 베이징의 한 서점에 갔습니다. 외국어 코너를 찾아갔죠. 직원에게 물었어요. 한국어 교재 있어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어 교재는 안 팔아요. 그럼 한글 교재는요? 직원이 웃으며 한쪽을 가리켰어요. 저기요. 요즘 잘 팔려요. 선반엔 한글 학습서가 가득했습니다. 한글 마스터 30일, 한글 쓰기 노트, 한글 따라쓰기 워크북, 종류만 수십 가지였어요. 저는 한 권을 집어 들었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한국어를 몰라도 한글은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소름 끼쳤어요. 언어와 문자를 완전히 분리한 거였거든요. 정부가 한국어를 막아도 한글은 막을 수 없다는 걸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계산대로 가는 길에 다른 손님을 봤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손에 한글 교재를 3권이나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걸었어요. 한글 배우세요? 네. 친구랑 같이요. 왜 배우고 싶으세요? 그냥 재밌어요. 친구랑 비밀 편지 쓸 수 있잖아요. 비밀 편지요? 네. 부모님이 못 읽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글이 암호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젊은 세대만의 은밀한 소통수단이 된 겁니다. 2018년 4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동남아시아였어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한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나라 젊은이들도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그 소식을 접했어요. 웨이보엔 이런 글들이 올라왔죠. 베트남 애들도 한글 쓴대요. 태국에서 한글 간판 봤어요. 인도네시아 친구가 한글로 메시지 보냈어요. 중국 젊은이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자기들만의 문화라고 생각했던 한글이 이제 아시아 전역으로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한 대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다른 나라 애들도 한글 배운다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학생이 대답했죠. 더 열심히 배워야죠.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뒤처지면 창피하잖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글 학습이 경쟁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더 잘 쓰나, 누가 더 예쁘게 쓰나. 이건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5월, 저는 상하이의 한 카페에서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대학생 서너 명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각자 노트를 펼쳐놓고 뭔가를 쓰고 있었죠.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한글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글씨체를 비교하며 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기억이 더 예쁘다. 내 니은은 좀 삐뚤어졌네. 이건 완전히 서예 동아리 같았어요. 저는 그중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동아리예요? 아니요. 그냥 친구들이에요. 매주 만나요? 네. 한글 연습하려고요. 학교에서 아는 사이예요? 아니요. 온라인에서 만났어요. 한글 동호회에서요. 저는 그때 검색해봤습니다. 웨이보, 위챗, 바이두 티에바. 한글 관련 동호회가 수백 개씩 있었어요. 회원 수만 명씩이었죠. 게시물을 읽어봤습니다. 오늘의 한글 연습, 내 이름 한글로 쓰기, 한글 손글씨 자랑. 이런 내용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습이 아니었어요. 커뮤니티였고, 문화였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편집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거 기사화해야 할 것 같아요. 뭐려? 중국 젊은 세대의 한글 열풍이요. 이건 사회 현상이에요. 편집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죠. 조심해야 할 거예요. 정부가 예민해할 수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써야 해요. 이미 너무 커졌어요. 편집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팩트만 쓰세요. 추측은 빼고요. 저는 그날 밤 기사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중국 젊은 세대, 한글에 빠지다. 부제는 이렇게 달았죠. 정부 규제 속에서도 확산되는 문자 열풍. 그 이유는? 기사를 쓰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한글은 이미 중국 젊은 세대의 일부가 됐다고. 그리고 이제 곧 정말 큰 변화가 올 거라고. 2018년 6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중국 교육부였어요. 공식 발표가 나왔죠. 대학 수학능력시험 외국어 과목에 한국어를 추가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2년 전만 해도 한류를 막던 정부가 이제 한국어를 시험 과목으로 넣겠다고요? 저는 즉시 교육부 관계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검토 단계예요. 확정은 아니에요. 왜 갑자기요? 학생들 수요가 있어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얼마나요? 지난해 기준 10만 명 이상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봤어요. 비공식 학습자까지 합치면 100만 명 넘을 겁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100만 명이요? 관계자가 덧붙였죠. 대부분 독학이에요.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배워요. 어떻게요? 앱, 온라인 강의, 유튜브. 다 알아서 찾아서 배워요. 저는 그날 밤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수였어요. 2015년에 5만 명이었던 게 2017년엔 12만 명으로 뛰었습니다. 규제가 강화된 시기에 오히려 2배 이상 늘어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응시자 연령대였습니다. 10대와 20대가 80% 이상이었죠.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는데 스스로 공부해서 시험을 본 겁니다. 2018년 7월, 저는 베이징의 한 한국어 능력 시험 고사장에 갔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오는 학생들을 인터뷰했어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앱으로 6개월 했어요. 매일 1시간씩요. 학원은요? 안 다녔어요. 돈도 아깝고 혼자 해도 충분했어요.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냥요. 노래 가사 알고 싶었어요.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보고 싶었고요. 다른 학생도 비슷했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요. 친구한테 배웠어요. 친구가 먼저 배웠거든요. 온라인 강의 들었어요. 무료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어 교육 시장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거요. 오프라인 학원은 무너졌지만 온라인은 폭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걸 통제할 방법이 없었어요. 2018년 8월, 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한명문대학교가 한국어학과 신입생 모집 인원을 2배로 늘린다고 했어요. 저는 그 대학 입학처장을 만났습니다. 왜 갑자기요? 입학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작년엔 30대 1이었어요. 그렇게까지요? 네.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요. 취업도 잘 된다고 들었고요. 취업이요? 한국 기업이 중국에 많잖아요. 한국어 하면 대우가 달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어가 이제 스펙이 된 거예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경쟁력이 된 겁니다. 입학처장이 말을 이었어요. 사실 학교도 고민이에요. 왜요? 교수가 부족해요. 한국어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한국에서 모셔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한국 유학 다녀온 중국인이라도요. 저는 그날 다른 대학들도 조사해봤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주요 대학 대부분이 한국어학과를 확대하고 있었어요. 어떤 곳은 아예 신설하기도 했죠. 이건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정부가 인정한 거예요. 한국어는 이제 막을 수 없다고. 오히려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2018년 9월, 저는 한국 서울로 출장을 갔습니다. 한국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관계자가 놀라운 통계를 보여줬어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수 추정치였습니다. 2천만 명이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천만 명이요? 정말이에요?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온라인 플랫폼, 앱, 유튜브 이용자 합산하면 그 정도 나와요. 이건 중국 전체 인구의 1%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관계자가 덧붙였죠. 재밌는 건 대부분 20대 이하예요. 젊은 세대 중심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대도시만이 아니에요. 3, 4선 도시까지 퍼졌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글이 중국 전역을 뒤덮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서 돌아온 뒤 저는 긴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2천만 중국인이 한국어를 배운다. 정부도 인정한 거대한 흐름.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웨이보에서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넘겼어요.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죠. 저도 배우고 있어요. 주변에 안 배우는 애가 없어요. 이제 한국어는 필수예요. 하지만 비판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중국인이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나요? 우리 언어를 소중히 해야죠. 이건 문화 침략 아닌가요?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논쟁의 단계로 접어들었구나. 찬성과 반대가 갈리기 시작했구나.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논쟁으로 막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2018년 10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중국 국영방송이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을 편성한 겁니다. 2년 전만 해도 한류를 차단하던 그 방송국이요. 저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기초 한글부터 간단한 회화까지 가르치고 있었죠.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배우기 쉽고 실용적인 언어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부가 완전히 방향을 바꾼 거였어요. 막는 대신 포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동료 기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거 봤어요? 국영방송에서 한국어 가르쳐요. 동료가 한숨을 쉬었어요. 봤죠. 정부가 한국한 거예요. 항복이요? 네. 막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주도권을 잡으려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정부는 젊은 세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글은 정부의 통제 밖에서 이미 거대한 문화로 성장해 있었으니까요. 2018년 11월 중국 문화관광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내부 소식통을 통해 그 사실을 알았어요. 회의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소식통이 조용히 말했죠. 한글 확산 대응 방안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2년 전엔 한류를 막겠다더니 이젠 한글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식통이 덧붙였어요. 분위기가 신박했대요. 특히 젊은 세대 이탈 문제 때문에요. 이탈이요? 네. 애들이 중국 콘텐츠는 안 보고 한국 콘텐츠만 본대요. 그게 한글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한글을 배우면 자막 없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더 깊이 빠지는 거죠. 저는 그제야 정부의 공포를 이해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한국 문화로 가는 직통 열차였던 겁니다. 며칠 뒤 중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단속을 다시 강화했어요. 한국 드라마, 예능, 뮤직비디오를 대대적으로 삭제하기 시작했죠. 저는 한 플랫폼 운영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진짜 강력해요. 뭐가요? 인공지능으로 자동 탐지해요. 한글 자막만 나와도 바로 걸려요. 그럼 콘텐츠가 다 사라지겠네요. 운영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업로드 속도가 더 빨라요. 하나 지우면 10개가 올라와요.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정부가 삭제하는 속도보다 사용자들이 업로드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요? 네. 젊은 애들이 완전히 조직화됐어요. 조직화요? 네. 텔레그램, 디스코드 같은 데서 팀 짜서 움직여요. 누가 업로드하고, 누가 공유하고, 다 역할이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덤이 아니었어요. 일종의 저항 운동이었던 겁니다. 2018년 12월, 더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국의 한 유명 온라인 서점이 한국 서적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정부 압박 때문이었죠. 저는 즉시 그 서점 본사로 달려갔습니다. 홍보팀장을 만났어요.
왜 갑자기요? 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정부요? 네. 한국 관련 상품 판매를 자제하라고요. 자제 수준이에요. 아니면 금지예요. 금지나 다름없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서적이 얼마나 팔렸는데요?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작년에만 300만 권이요. 전체 외국 서적 판매의 40%예요. 그렇게 나요? 네. 한글 학습서, 한국 소설, 한국 에세이. 다 잘 팔렸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모르겠어요. 학생들 반발이 심할 거예요. 팀장 말이 맞았습니다. 발표 다음 날 웨이보가 난리가 났어요. 왜 책까지 막아요? 한국 소설 읽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건 문화 탄압이에요.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죠. 정부는 당황한 것 같았어요. 사흘 뒤 서점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한국 서적 판매를 계속한다고 했죠. 저는 팀장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팀장이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학생들이 보이콧 선언했어요. 우리 플랫폼 자체를 안 쓰겠대요. 그래서요? 회사가 못 버텼어요. 매출 타격이 너무 컸어요. 정부 지시는요? 지금은 조용히 넘어갔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겼구나. 정부도, 기업도 그들을 막을 수 없구나. 2019년 1월 중국 정부가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어 학습 앱에 대한 규제였어요. 교육 콘텐츠는 반드시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새 규정이었죠. 저는 한글 학습 앱 개발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번 규제 어떻게 보세요? 대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죽으라는 거죠. 그 정도예요? 승인 절차가 6개월 넘게 걸려요. 그동안 앱 업데이트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해외 서버로 옮기죠. 중국 밖에서 서비스하면 규제 안 받아요. 그게 가능해요? 이미 준비했어요. 다음 주면 홍콩 서버로 넘어가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규제가 나오자마자 대응책이 나온 거였어요. 대표가 말했죠. 정부는 모르나 봐요. 인터넷 세상에선 국경이 없다는 거려. 그날 저녁, 저는 다른 앱 개발사들도 조사해봤습니다. 대부분 해외 서버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미국, 중국 밖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겁니다. 정부 규제는 완전히 무력화됐어요. 2019년 2월, 저는 베이징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만났죠. 요즘 학생들 한글 배우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걱정이에요. 왜요? 중국어 실력은 떨어지는데 한글은 유창해요. 그 정도예요? 네. 장문 시험에서 한글 섞어 쓰는 학생도 있어요. 그건 감점 아닌가요? 당연히 감점이죠. 근데 애들은 신경 안 써요. 왜요? 친구들한테 멋있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한글 쓸 줄 안다는 게 자랑이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글이 학업보다 중요해진 거예요. 성적보다 또래 인정이 우선이었던 겁니다. 교장이 덧붙였어요. 학부모들도 포기했어요. 포기요? 네. 처음엔 말렸는데 소용이 없대요. 차라리 같이 배우는 부모도 있어요. 같이요? 네. 자녀랑 대화하려면 한글 정도는 알아야 한대요. 저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글이 이제 세대 간 소통의 도구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면 자녀와 대화조차 어려운 세상이 온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긴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중국 정부의 한글 전쟁, 왜 계속 패배하는가. 부제는 이렇게 달았죠. 규제할수록 확산되는 역설. 젊은 세대는 이미 선택했다. 기사가 나가자 정부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런 기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사회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팩트였으니까요. 정부가 한글을 막으려 할수록 젊은이들은 더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정부는 계속 지고 있었어요. 2019년 3월, 중국 정부 내부에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저는 한 정부 싱크탱크 연구원을 만났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정부가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어떻게요? 막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쪽으로요. 관리요? 네. 한글 학습 자체는 인정하되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완전한 태도 변화였거든요. 연구원이 계속 말했어요. 내부 보고서가 올라갔어요. 젊은 세대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였죠. 잃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신뢰요. 정부가 계속 막으면 젊은이들이 등 돌린다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그 조짐은 곳곳에서 보였으니까요. 연구원이 덧붙였죠.
한글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정부도 그걸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2019년 4월,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교육부가 공식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에 착수했어요. 저는 교육부 담당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왜 지금이에요? 담당자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학생들이 이미 배우고 있어요. 학교가 따라가야 할 때예요. 그동안은요? 막으려 했죠. 근데 소용없었어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막을 수 없으면 제대로 가르쳐야죠. 저는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정부 관료가 실패를 인정하는 건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담당자가 계속했어요. 비공식 학습의 문제는 질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앱이나 유튜브는 검증이 안 돼요. 잘못된 내용도 많고요. 그래서요?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면 학생들도 더 정확히 배울 수 있어요. 저는 그 논리가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부가 드디어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겁니다. 2019년 5월, 더 놀라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교육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즉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한국 교육부 관계자를 만났죠. 중국 측에서 먼저 연락 왔어요? 관계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놀랐어요. 2년 전만 해도 한류 차단하더니요. 무슨 제안이었어요? 한국어 교재 공동 개발이요. 중국 학생 맞춤형으로요. 받아들일 건가요? 당연하죠. 이건 기회예요. 저는 회의록 일부를 볼 수 있었어요. 중국 측 발언 중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제 양국이 협력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막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건 항복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2016년, 정부는 오만했어요. 한류를 막으면 모든 게 사라질 거라 믿었죠. 2017년, 정부는 당황했어요. 한글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퍼지고 있었으니까요. 2018년, 정부는 패닉에 빠졌어요. 무엇을 해도 막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2019년, 정부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승리했다는 거요. 2019년 6월, 저는 베이징의 한 중학교 졸업식에 초대받았습니다. 한 학생이 졸업 연설을 했어요. 연설 중간에 이런 대목이 있었죠. 저는 한글을 배우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났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됐고,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학생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처음엔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선생님들도 이해 못하셨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이 계속했죠. 지금 부모님도 한글을 배우고 계세요. 선생님들도 인정해 주셨어요. 한글은 제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저는 객석에서 학부모들을 봤어요. 몇몇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저는 그 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한글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줬어요? 학생이 밝게 웃었어요. 자신감이요. 제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요. 앞으로 계획은요? 한국 대학에 가고 싶어요.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글 실력 덕분에요. 네. 그리고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상도 탔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이 학생의 미래를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2019년 7월 중국 중앙방송이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열풍, 중국 젊은이들의 새로운 선택이었어요. 저도 그 다큐에 전문가로 출연했죠. 제작진이 물었습니다. 왜 한글이 이렇게 인기를 끌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금지됐기 때문이에요. 금지요? 네. 금지된 것일수록 젊은이들은 더 궁금해하죠. 정부가 막을수록 더 배우고 싶어졌던 겁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요. 한글 자체의 매력도 있어요. 배우기 쉽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실용적이죠. 제작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큐는 객관적으로 제작됐습니다. 정부 비판도, 과도한 찬양도 없었어요. 다만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죠. 방송 후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웨이보에 수백만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정부가 드디어 인정했네요. 이제 떳떳하게 배울 수 있겠어요. 부모님께 보여드려야겠어요.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갈등이 끝나가고 있구나. 정부와 젊은 세대가 화해하고 있구나. 2014년 8월, 저는 상하이의 한 서점에 갔습니다. 한국어 코너가 따로 마련돼 있었어요. 3년 전만 해도 구석에 몇 권 있던 게 전부였는데, 이젠 벽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점 직원에게 물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커졌어요? 올해 초부터요. 수요가 너무 많아서요.
어떤 책이 잘 나가요? 한글 학습서랑 한국 소설이요. 특히 젊은 작가들 책이요. 한국 문학이요? 네. 한글 배우고 나서 원서로 읽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저는 책장을 둘러봤습니다. 한글로 된 소설, 에세이, 시집들이 가득했어요. 몇몇은 중국어 번역본도 함께 비치돼 있었죠. 한 고객이 책을 골라 계산대로 갔어요. 한국 소설 원서 3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젠 한글이 단순한 학습 대상이 아니구나. 문화를 향유하는 도구가 됐구나. 그날 저녁, 저는 호텔에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중국, 한글을 받아들이다. 금지에서 포용으로의 3년.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썼죠. 정부는 한글을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 남은 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다. 그리고 그의 답은 이미 젊은 세대가 보여주고 있다. 기사를 송고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하이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그 불빛 속 어딘가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도 한글을 쓰고 있을 거예요. 정부의 허락 없이도, 누구의 방해 없이도. 그게 바로 변화의 힘이었습니다. 2019년 9월, 베이징에서 주목할 만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언어문화 교류 관련 포럼이었어요. 양국 교육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죠. 저는 취재진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개막식에서 한중국 측 인사가 연단에 올랐어요. 그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문화의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가 선택한 길을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공개적으로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었으니까요. 그는 계속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글 학습을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한국 측 참석자도 화답했습니다. 양국 젊은이들의 자발적 문화 교류는 정부가 만들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저는 메모하며 생각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구나. 3년 전 갈등과 규제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협력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포럼이 끝나고 저는 참석자 몇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한 중국 측 관계자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졌어요. 젊은이들한테 완패했죠.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인정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세대 간 단절이 심화되니까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함께 가야죠. 젊은이들이 가는 방향으로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2019년 10월, 구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주요 도시 공립학교에서 한국어 방과 후 수업이 개설됐어요. 저는 베이징의 한 중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첫 수업 날이었죠. 교실엔 4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인 강사가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발음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강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여러분 한국어 배운 적 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2년 동안 혼자 공부했어요. 다른 학생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앱으로 배웠어요. 강사가 웃었어요. 그럼 제가 가르칠 게 별로 없겠네요. 학생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발음 교정해 주세요. 문법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저는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한글을 알았지만 더 정확히 배우고 싶어 했던 거예요. 정부가 제공한 건 단지 기회였을 뿐, 열정은 이미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몇몇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에서 한국어 가르쳐줘서 좋아요? 한 학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제 부모님한테 떳떳하게 배울 수 있어요. 떳떳하게요? 네. 전엔 몰래 배웠거든요. 이제 정식 수업이니까 자랑스러워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죠. 친구들이랑 같이 배우니까 더 재밌어요. 혼자 할 땐 외로웠는데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들이 얼마나 외롭게 싸워왔을까. 정부와 부모의 반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요. 2014년 12월, 더 큰 변화가 발표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대학 입시 외국어 선택 과목에 한국어를 시범 도입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교육 관련 부처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정말 확정됐어요?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년부터 시범 운영해요. 반응 보고 확대할 겁니다. 학생들 반응은요? 폭발적이에요. 신청자가 예상의 3배예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한국어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요. 영어보다 점수 따기 쉽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가요? 글쎄요. 쉽게 보고 시작했다가 깊이에 놀라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선택지가 생긴 건 좋은 일이죠. 저는 동의했습니다. 선택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으니까요.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2015년 12월, 연말을 앞두고 저는 특별 기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여정을 정리하는 작업이었죠. 저는 다시 처음 만났던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서점 직원, 앱 개발자, 대학생, 중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4년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서점 직원이 대답했어요. 변화의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이젠 자연스러워요. 앱 개발자는 말했죠. 투쟁의 시간이었어요. 정부와 싸우고 시장과 싸우고 하지만 이겼어요. 대학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장의 시간이었어요. 한글 배우며 제 한계를 넘어섰어요. 중학생은 수줍게 대답했어요. 자유의 시간이었어요. 제가 원하는 걸 배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학부모는 한숨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항복의 시간이었어요. 자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교사는 진지하게 말했죠. 배움의 시간이었어요. 학생들한테 배웠어요. 강요가 아니라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요. 저는 그 인터뷰들을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변했구나. 정부도, 기업도, 학교도, 가정도,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엔 한글이 있었어요. 2020년 1월,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베이징 왕푸진 거리를 걸었어요. 거리 곳곳에 한글이 보였습니다. 카페 메뉴판에, 상점 간판에, 광고판에.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한 카페에 들어갔죠. 주문하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직원에게 한글로 쓴 메모를 건넸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라고 적혀 있었죠. 직원이 웃으며 받았어요. 한글 공부하세요? 네. 요즘 배우는 중이에요. 저도요. 같이 연습해요. 두 사람이 한글로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툴지만 즐거워 보였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웃고 떠드는 젊은이들. 그들 중 몇 명이나 한글을 쓸 수 있을까요? 아마 상상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은 중국 젊은 세대의 일부가 됐으니까요. 정부가 인정했든 안 했든, 막았든 안 막았든. 그들은 이미 선택했고, 그 선택은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2016년, 중국 정부는 한류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던 건 한류가 아니라 젊은 세대의 의지였다. 그들은 한글을 배웠고, 한국어를 익혔고,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 이제 양국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함께 걷기로 했다. 이것이 진정한 문화 교류다.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젊은이들이 있다. 기사를 송고하고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글이라는 작은 문자가 만든 거대한 변화. 그 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 지켜볼 겁니다. 한글이 중국에서,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어떤 의미가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젊은 세대가 선택한 길은 언제나 미래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